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이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근데 원장님, 원장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갈등이나 분노나 뭐 희노애락은 순식간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산속에 있으면 갑자기 내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다가 희노애락이 왔으면 바람이 좀 부는 뒤 바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그냥 눈을 좀 감고 명상을 하면 원장님이 하신 마음 공부가 생각이 나고 또 방법대로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이런 희노애락은 그런 어떤 마음 공부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0.1초의 빛의 속도로 반응이 나가버리거나 막 듣는 순간에 귀에서 바로 얼굴로 표정으로 나가버리거나 그래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수행을 한다는 거는 훨씬 더 그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전부 수행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속의 문제는 주변 사람이 계속 그 아픈 부위를 찔러주거든요. 근데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 있으면 그 찔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문제를 못 고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갈등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 육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갇혀 있잖아요. 육체에 갇혀 있고, 그리고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등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등이 대부분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제가 자꾸 얘기했죠. 나는 내가 만든 우주에서 살고 있고, 우리 황 소장님께서 뇌에서 재우성에서 만든 우주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우주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강요할 수 없고, 나랑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을 내가 설득한다는 거라든지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1번이 그겁니다. 나랑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은 나하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기대하지 말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데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거기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타인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시고 대우받으려고도 마음을 내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한테 누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직장에서도 또 집에서도 우리가 맨날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통 친구한테 어떤 걸 기대를 하잖아요. 뭐 부탁을 하면서 이런 걸 좀 상대방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대하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는 굉장히 화도 나고 좌절하기도 그렇잖아요. 저는 한 10몇 년간 좀 돼 보이는데 부탁을 한 게 없어갖고 친구한테 좌절한 것도 없네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는 기대를 하지 말고 부탁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부탁이 아니라 네가 이런 거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해야지. 내가 부탁한 걸 너는 꼭 들어줘야 돼. 이렇게 채권자 채무관계가 돼버리면 그거 자체가 그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너한테 너 결혼식 할 때 내가 500만 원어치 뭐를 해줬는데 너도 내가 결혼하니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돼버리면 항상, 근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까 450만 원어치밖에 안 해줬어. 그거 아는 순간에 또 이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해줄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줄 때는 해주고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 해주면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얽히는 관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어서 젊은 사람들부터 요즘은 또 나이 든 사람들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뭐 좀 추락을 해서 그러면 또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들어진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모든 것을 해가는 걸 즐기는 그런 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인류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인간이 혼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패턴화되고 있는 유일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시대에는 혼자 사니까 이제 고독을 느끼거나 좀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대중의 갈등은 좀 덜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를 하겠어요. 인간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SNS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줄이면 줄일수록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혼자 돌아다니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애정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갈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덜 갈구할수록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우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마음. 나는 나의 우주에서 나 나름대로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다 보면 훨씬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또 한 가지는 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도 이롭고 상대방에게도 이로운 거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로운 게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나에게 이로운데 상대방이 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상대방은 당연히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해롭고 상대방에게는 이로운 일이 있어요. 이익이 되는 일이. 그럼 내가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저항 자체가 결국은 갈등의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법이 나한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기도 하거든요.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예를 들면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서로 팔고 산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려워 나싱이지. 적당한 가격으로 중간에 이쯤에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자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그 가격이 그 사람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이 책정되지 않으면 그 서비스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죠.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람도 먹고 살고 나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자리이타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롭고 상대방에게도 이로운 방법들을 찾다 보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을의 관계에서. 최대한 그러한 걸 찾다 보면 우리가 갈등을 덜 겪는 상태로 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어떤 특정한 개인하고의 갈등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풀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과의 갈등이 진짜 사람한테는 더 미치는 갈등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 같은 경우 그렇죠. 황 소장님 같은 경우 지금 최전선에서 황 소장님께서 싸우고 계시니까. 아니 뭐 꼭 내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과의 사람들이 갈등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아, 자기의 마음의 문제? 예, 그 갈등이 오히려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하고의 갈등은 안 보든가, 내가 양보해 버리든가, 안 그러면 제압해 버리든가, 뭐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이 갈등, 그거는 이제 정신과 심리의 갈등. 근데 자기 자신과의 자기 자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부분이 그 상대방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배우자가 그 사람 마음 공부에 제일 큰 스승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나 자식이. 그 사람의 최고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분이 가족이거든요. 거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내가 수양이 된 만큼 상대방이 건드려도 덜 힘들어지게 돼요. 그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게 돼요. 그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우리 정신과에서 그 정신분석 치료를 할 때 반복되는 문제에 그 사람의 그 핵심 감정이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유사한 일이 2, 3년, 3, 4년 간격으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근데 그 문제는 다시는 안 찾아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나 자식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그 문제의 본질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찌르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못했던 일,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거나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 자기의 사유물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인데 자기 사유물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자식이 병이 들거든요. 병이 든 자식은 그 부모를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를 억압을 하면서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됐어요. 그런데 자식이 무의식적으로 부모한테 보복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힘들어할 것만 골라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힘들고 아이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해서 병원에 데려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문제의 오리진은 부모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부모에게 보복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의 해결이 그 부모가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해결이 전혀 안 돼요. 해결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항상 받아들이라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식 못 바꾸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잘났든 못났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갈등의 해결은 시작됩니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자식이든 뭔가를 내가 고치고 싶은데 상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네가 고쳐지면 엄청 지금은 불만이거나 내 말을 거절할지 몰라도 내 말대로 되게 되면 네가 엄청나게 네가 좋을 건데 왜 그걸 못하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내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우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자식의 통증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나의 통증을 자식이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겪은 실수들을 자식은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도 반복 안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원장님의 말씀에 네. 이게 이제 좀 계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아주 부잣집의 자식은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문준용을 게임만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하다. 네. 그럼 내버려둬요. 근데 또 뭐 마누라 친구 중에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 거기 조언을 받았어. 또 적당히 좀 내버려 뒀다가 또 대학도 보내요. 뭐 지방 캠퍼스의 시각 디자인으로. 그래가지고는 또 좀 도와줘서 뭐 기업체에서 초청하는 상도 받고 출품도 하면 또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또 대학에서 돈이 있어가 또 미국의 어떤 그런 디자인 스쿨에 보내면 또 뭐 그런 대로 사회적 뭐 이주의를 가. 그러니까 또 돈 도와주면 해외 비엔날레도 가. 그러다가 이제 좀 놀다가 이건 지겹고 뭐 또 재밌는 게 보면 게임 좀 하러 가겠다. 게임 갔다가 또 망해. 그럼 뭐 또 돌아와도 돼요. 이제 그런 데는 내버려둬도 부모가 가진 계급과 돈과 인적 네트워크로 해결이 돼요. 근데 없는 집의 아들은 내버려뒀다가는 나중에 이제 희귀꼬물이 되어서 컴퓨터만 하다가 쪽박을 차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내버려둬라 할 때 사실 원장님 말씀이 이제 잘못하면 공자왈 맹자왈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집에서 내버려 두는 것과 이렇게 있는 집에서 내버려 두는 부분이 나중에 이 자식에 대한 그 자식이 나중에 컸을 때 거의 뭐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마보이 만드는 엄마들, 과잉 간섭, 또 자식은 내 자식 직업까지 다 결정을 해서 진로를 다 정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엄마들. 잘 따라갈 때까지 잘 따라갈 때는 좋지만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그 자식이 다시 되돌아올 때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제 이제 보면 오늘 보니까 호텔 신라 주총도 했는데 갑자기 어제 이부진이 프로포폴을 했다. 뭐 본인은 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왜 이제 이런 것들이 나갔는지 뭐 경찰이 여기에 관련되는 성형외과를 조사한다 뭐 이래갖고 나왔는데 자, 뭐 한국에 이부진쯤 되면 삼성가의 장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남편하고 얼마 전 지금도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 복잡하긴 하지만은 자, 저런 사람도 이제 잠을 자는데 프로포폴을 맞는 이유가 꼭 이부진이 아니라 왜 맞습니까? 프로포폴의 프로포폴 맞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쉬었다. 잠깐 잤는데 푹 쉰 느낌이고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든다. 우리가 뭡니까 내시경 할 때 맞는 게 프로포폴입니까? 프로포폴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포폴이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시경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시경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포폴 맞으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포폴 쓰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프로포폴이 장점이 많은 약이에요. 중독성이 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잠깐 뭐 술기를 할 때 잠깐 재우는 면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잘 잤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 효과가 있어요. 잘 쉬었다, 잘 잤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또 잠도 잘 깊이 못 자고 잠은 자는데 항상 선잠 자는 느낌. 그런 사람들이 한번 프로포폴 맞으면 굉장히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잘 잤고 잘 쉬었다는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맛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돼서 이제
또 맞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프로포폴 자체에 약의 중독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제 이 프로포폴을 맞고 잔 부분에 대한 쾌감 때문에 중독성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프로폴이 내가 잘 잤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의존성이 생기는 걸로. 심리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담배, 니코틴처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심리적으로 잘 잤다. 잘 쉬었다. 그 느낌을 또 맛보고 싶다. 또 맛보고 싶다 그런 겁니까? 근데 저런 게 이제 뭐 성형외과 수술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주고 놓지만 저런 부분은 정신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과에서는 프로포폴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왜냐하면 술기할 일이 없으니까 마치 재워가지고 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신과에서는 환자가 자는 동안에 내시경을 한다든지 자는 동안에 뭐 그 지방 제거 수술을 한다든지 뭐 턱 지방을 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정신과에 보면 체면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체면 치료 합니다. 원장님도 체면 치료를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아, 왜 안 하십니까? 체면 치료 자체가 이제 비급여. 예. 비급여인데. 아, 그게 비급여입니까? 예. 그럼 그게 얼마나 합니까? 한번 하면? 그 받는 병원마다 틀리겠죠. 뭐 10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그러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비급여 되는 치료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비급여를 안 하십니까? 양심적인 분이시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 체면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치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약물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해서 사람이 체면에 빠져드는 겁니까? 최면에 이제 한계들이 있는데 최면은 최면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최면에 절대로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예. 최면에 잘 걸리는 감수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최면 감수성이 좋은 사람에게 이제 최면을 거는데 최면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은 뭐 최면 치료 못 하겠죠. 근데 최면 치료 자체가 원래 프로이드가 최면 치료를 했었어요. 아, 부잣집 여자들을 상대로. 프로이트가 체면을 하다가 체면 치료로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정신분석학 이론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유현상 기법을 발견해서. 근데 지금도 이제 체면이 무슨 병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좋은 치료 효과는 보이지 못한다. 현재 그 약물이나 정신치료보다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연구 결과에 많아요. 그럼 정신과에서 체면을 쓰는 데는 의사가 직접 어디 가서 체면을 배워와서 환자에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그 체면 학회가 있어요. 아, 한국 체면 학회.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체면 학회. 체면 학회고 외국 체면 학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체면 학회에서 공식 그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도 체면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신비스럽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전생 치료 이런 거는 다 지금 전혀 아닌 걸로 입증이 됐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다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보면 끔찍한 악몽 같은 걸 꾸지 않습니까? 거의 무슨 공포 영화나 오컬트 영화에 가까운요. 그런 꿈은 왜 꾸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낮에 하루 종일 불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술이나 어떤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술 마셨을 때도 악몽을 자주 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약의 부작용으로 악몽을 꾸는 약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낮에 생활에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악몽을 많이 꾼다고 돼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한 5% 정도의 사람들은 악몽을 그런 거 없이도 자주 꿔요. 그러니까 이제 악몽을 꿀 때는 우리가 보통 그 렘슬립
슬립이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꿈을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눈동자가 왼쪽 오른쪽으로 눈 감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예. 렘 슬립일 때 악몽을 예. 꿉니다. 근데 이게 잠을 깊이 못 잘 때 그러니까 그 꿈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꿈 내용이 굉장히 힘들어도 그 순간 깨버리니까 꿈 기억이 선명하게 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매일같이 악몽을 꿔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약물 치료를 좀 하는데 약물 치료가 좀 도움이 돼요. 약물 치료는 약이 뭐 꿈을 안 꾸게 하지는 않지만 기억을 덜하게 해줘요. 신경 안정제 같은 겁니까? 네. 그런 제가 옛날에 측면이 그 저기 좀 아플 때 이게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고 네.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하고 네. 날카로워져서 그때 악몽 많이 신경 꾸셨죠? 안정조를 좀 주더라고요. 네.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신경 안정제를 하니까 잠은 꿈은 잘 안 꾸는데 사람이 하루 종일 몽롱해가지고 네. 그냥 몽롱해지던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 안정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짧게 작용하는 약, 길게 작용하는 약. 근데 이제 길게 작용하는 약이 중독성이 적어요. 짧게 작용하는 약은 그 다음날 몽롱하지 않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들이 자다가 놀라서 깨잖아요. 예. 그거는 야경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렘슬립이랑 관련 없어요. 예. 꿈꾸고 있는 거랑 상관없어요. 음. 야경증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가위 눌린다라고 네, 표현하는 네. 뭐 자기가 똑같은 저도 뭐 어릴 때 한 7, 8살 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커서도 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네. 똑같은 네. 이 꿈을 꾸는데 네. 굉장히 그 좀 공포스럽고 불쾌한 현상에서 네, 네, 깨어나는데 네. 꿀 때마다 꿈은 거의 똑같은 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가위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해요? 가위 눌린다는 거는 예.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예. 손을 움직여서 도망가고 싶은데 예. 이게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꿈을 꿀 때는 어떻게 되죠? 꿈을 꿀 때 눈동자는 움직이지만 머슬톤, 그러니까 근육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대부분은 뭐 그냥 그대로 있고 정상적인 예. 사람은 머리만 꿈을 움직이는 꿀 때 이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꿈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렘 슬립 비헤이버 디스오더라는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에서는 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해요. 아, 그것도요. 네. 꿈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꿈속에 사람을 때렸는데 진짜로 옆에 사람을 자고 있는 사람 때려버리면 예. 뭐 뼈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겠네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목류병 같이 막 자다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목류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류병은 어른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고.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보통 소아 청소년기에 나타나죠. 점점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서 없어지죠. 아, 성인 되면 대부분 없어지니까. 없어져요. 예. 근데 이제 목류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일부는 잠자고 있고 일부는 깨어 있고. 예. 근데 목류병은 꿈을 안 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야경증도 꿈을 안 꾸고 있는 상태고, 얘가 막 자다가 깨서 소리를 지르는데 실제로는 꿈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 야경증이. 악몽을 꿔 소리 지르는 거랑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환자가 목류병 환자가 밤에 움직이는데 꿈꾸고 그런 움직이는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뇌만 깨어 있어서 그 움직일 수 있는 부분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은 전혀 안 꿔요. 아, 그건 또 종류가 다른 부분이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기에 보통 목류병은 나타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목류병은 그것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니까. 좀 근데 뇌가 성숙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무아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무아라면 내가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제법무아라는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 사법인 중에 제법무아. 무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잘 따져보면 생각, 감정, 느낌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겠죠. 기억, 내가 나라고 규정하는 거는 생각, 감정, 느낌 이것밖에 없어요. 예.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은 계속 변하고 있고 내 마음도 생각, 감정, 느낌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럼 항상성이 없는데 어떤 걸 나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무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내 몸이 어디가 아파요?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나 감정이 훅 드는데 그 생각을 올라오는 거를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 것도 저절로 그 자체 내 그 몸의 생리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아이기도 해요.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둘 다 불교에서 다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왜 무아라는 게 중요하냐면, 무아하면 진짜로 내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금강경에서 보면, 거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예. 아상을 없애고, 인상을 없애고, 중생상을 없애고, 수자상을 없애려면 결국 아상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상, 나에 대한 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도와줄 때도 아상이 없이 해라.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를 할 때도 어떤 거에 그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그게 다 아상 없이 하라는 거거든요. 예. 아상 없이 하는 게 다 깨끗하고 그게 복덕을 많이 받는 거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나라는 거를 설정을 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었다고 하면 굉장히 화나죠. 나의 존재를 내가 분명히 항구적인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딱 따지고 보면 내가 나라고 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법인, 그러니까 제법무아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일체계고,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이게 사법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세상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이고,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이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을 우리는 무아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무아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50대, 40대, 50대가 넘으면 에고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셀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에고는 우리가 현상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에고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죽음을 서서히 준비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셀프가 중심인 사회. 셀프가 중심이 되는, 셀프가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통합한 중심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셀프가 중심이 되려면 아상이 없어야 돼요. 아상이 적어야 돼.
에고의 영향력이 적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고집이 없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 주의가 뭔데, 이런 거는 실제로 항구적이지 않잖아요. 자존심이 뭐니까. 그 없어져야. 생각들 자체가 셀프가 중심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무아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까 내가 갈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에서 고통이 줄어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꾸 나랄 게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랄 게 없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읊조리면서 음미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고통이 점차 줄어들어요. 예. 네.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때 네. 뭐 살던 시대에 뭐 서기 2000 몇백 년 전이니까 네. 뭐 그냥 문 밖에만 나가면 다 고생이었던 시대 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살아가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훈련들을 한 게 불교가 아닌가.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죠. 뭐 종류만 그러니까 달라졌을 뿐이죠.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명상의 반대가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은 명상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생각이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밤에 잘 때는 또 꿈을 꾸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는 상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예. 현재에 집중하면 생각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덜 내는 생활을 하면 현재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컵을 들 때, 연필을 들 때, 뭐 약을 돌릴 때 현재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소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최소화시키려고 예를 써보세요. 자기가 내는 소리를. 그래서 절에서 발꿈치 들고 다니고 소리가 안 나고 지주건도 고요한 그거 관련이 절간 있죠. 같아. 네, 네. 그렇구나. 관련이 있죠. 소리를 덜 내려고 하는 거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생각이 가면 불행해져요. 예. 우리가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네. 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노 하면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 이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니 아주 도인이죠, 죽어라 도인. 죽어 이제 이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부럽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돈 도인이죠. 닦았구나 이래 말을 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셀프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셀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거기에서 직관이 나오거든요. 직관. 예.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딱 아는 거. 예.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생각이 없을 때 나와요. 이것저것 아르마리를 하고 있을 때는 직관이 안 나와요. 예, 그렇겠네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를 길게 해드렸는데 저는 앞으로도 오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예. 네. 아무 생각이 없이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하루 종일 제 스스로 시끄러워 가지고요. 이게 무화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예.